우선 이 장덕수를 제가 연구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하실 때 동아일보사에 근무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아일보사 기자를 할 때 여기 이경남 선생이 설산 장덕수라고 하는 말하자면 전기를 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역할을 했던, 그 당시에 실무 역할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경남대학을 가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이, 경험이라고 그럴까, 자료라고 그럴까, 그거를 좀 섭렵한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쭉 장덕수에 대해서 조금씩 단편적인 거를 썼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장덕수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한 거는 작년 말부터 또 여러 시국도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하고, 그 당시를 비교하자면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의 해방정국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설산 장덕수 선생에 대해서 한번 좀 옛날에 제가 기자 시절에 다루었던 그런 경험을 다시 살려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덕수를 하여튼 좀 다루어서 좀 미흡 하나마 제가 장덕수 연구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나니까 일본 와세다 대학 동문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장덕수라고 하면 7.18로 소문이 나가지고 참 와세다 대학 동문들이 제법 많습니다. 동문들이 얼굴을 못 들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설산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일제시대 때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분에 대해서 좀 다루어줘서 고맙다는 와세다 대학 동창회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그래도 이 설산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쓴 것이 좀 약간 보람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이 장덕수를 하게 된 그런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집에 있는 거의 그대로 제가 좀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910년 우리가 일제의 주권을 빼앗긴 이후에 많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35년 동안의 기간에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행태는 주로 한 3가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항일투쟁, 중국이라든지 만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계시면서 항일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김구 선생이라든지 김규식 선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이분들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즐거운 그런 말하자면 날을 맞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민족 정기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과 반대로 일제가 주권을 침탈할 때 거기에 협력했다든지, 또는 식민 통치에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민족혼을 말살한다고 그러나, 민족에 좀 상당한 배신감을 안겨준 우리 민족의 고통을 안겨준 그러한 또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친일파에 대한 말하자면 정의라고 그럴까, 이게 해방 후부터 쭉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나옵니다만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4,300
89명의 친일 인명사전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주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나왔던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또는 방송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일제의 활동, 내선일체, 대동아 공영권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협력을 했던 그런 글 위주로 말하자면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또 저는 뭐 이걸 제3지대라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말이 그 제3지대라고 하는 말이 제대로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제 임의로 제3지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친일이라든지 항일이라든지 그런 두 개의 이분법적인 분류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그런 엘리트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항일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무슨 연유가 있어서 친일을 했다든지 또는 친일 활동을 하다가 또 연유가 있어서 김가진 선생 같은 분이 그런 분이죠. 항일로 돌아선 이런 식의 제3 그야말로 이 친일이냐 항일이냐 이런 그 이분법적인 분류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제3의 부류, 제3의 인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이런 지대에 있던 분들을 제3지대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제3지대라고 하는 그 제3지대가 그럼 왜 존재하느냐, 이건 우선은 우리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에서 전개했었던 민족운동이 봉착할 수밖에 없는 한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인사들이 바로 이를 인해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처음에는 뭐 항일의 큰 뜻을 품고 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말하자면 중간에 회절한다든지 굴절한다든지 그런 부류의 그런 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일제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말하자면 항의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서게 된 그런 말하자면 엘리트들도 없지 않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활동, 이분들을 말하자면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흑백 논리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뭐 회색지대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어떤 계기로 해서 중간에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우리의 역사다. 식민 통치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빼놓고는 우리 근현대사 일제의 식민 통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네들을 매도한다든지 일방적으로 변호한다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제3지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연유를 우리가 밝히는 것도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노선 전환, 논리 전환을 저는 뭐 합리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근대사가, 우리의 역사가 안고 있는 아픔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혹시 그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에 아주 이런 제3지대에 속한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춘원 이광수와 최남선 씨를 들 수 있죠. 말하자면 동경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이광수.
김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최남선. 이 두 분을 빼놓고는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민족운동을 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저쪽 서대문 뒤에 있는 안산 둘레길을 가끔 가는데 거기 갈 때마다 저는 독립문역에 내려서 거기 가면 김이 독립선언서를 돌로 아주 굉장히 크게 그걸 저기 해놨죠.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그걸 읽습니다. 천하의 명문입니다. 지금 그 한문으로 써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요새 읽지도 못하겠지만은 진짜 천하의 명문이에요. 그런 명문을 지은 분입니다. 28 독립선언서.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그걸 읽고 왔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대한 왜 조선이 일제에 침탈당했나 하는 걸 아주 진짜 정확하게 자세하게 쓴 그런 글입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이 두 분의 업적을 빼고는 진정한 독립운동사를 저는 서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이광수나 최남선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설산 장덕수의 경우도 민족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이라든지 여성 해방이라든지 또는 청년운동이라든지 문화운동이라든지 언론운동이라든지 또는 체육운동까지 상당히 각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활동을 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기가 참 그야말로 국내에 있었던 죄로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했던 죄로 인해서 중간에 회절을 하게 되죠. 따라서 저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해서 본인이 그렇게 전향을 하게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산의 경우에는 1894년 12월 10일 음력으로는 11월 14일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황해도에 독립운동한 분들이 많이 있죠.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승만 박사라든지 황해도에 상당한 인물이 많이 났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장덕수의 경우는 상당히 유명하죠. 삼형제가 다 그야말로 수재였고 일제에 엄청난 저항을 했고 장덕수의 형인 장덕준의 경우에는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만주에 가서 그 당시에 만주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피살이 당했고 동생인 장덕진의 경우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일본 그 당시에 상해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총을 가서 이제 습격을 하죠. 그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지노에 가서 돈을 말하자면 강탈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마침 경비가 그걸 보고 그냥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간 이런 양반이죠. 하여튼 형제가 이렇게 유명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워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일본 그 옆집에 살던 일본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게 사니까 호르몬이 밑에서 어렵게 사니까 이 장덕수하고 장덕수의 동생인 장덕진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말하자면 요새식으로 하면 이제 머슴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부잣집에 일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일본인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인이 훅구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보니까 워낙 장덕수가 똑똑하니까 그 당시에 중학 강의록, 통신 강의록이죠. 중학 강의록을 사다 주고 야, 너 이거 좀 읽어라.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배우고 그거 읽고 말하자면 낮에는 일을 하고 머슴 일을 하고 저녁 때는 그야말로 그 책을 읽고 주경야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중학 강의록을 다 떼고 마침내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제가 보통 문관 시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 요새 말하면은 뭐 9급 공무원이나 10급 공무원 시험 비슷한 거겠죠. 그거를 1911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중학 강의록을 마스터한 이 설사한이 거기를 해서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죠. 합격을 하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일본 식민지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본인은 내가 이 시험을 중학 강의록을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한 건 내가 일본 관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뜻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또 일본으로 유학을 후쿠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너는 그럼 조선에서 관리가 되면 얼마나 편하고 네 어머니도 좀 편하게 저기 하고 그럴 텐데 저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나는 그 관리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더 공부를 큰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이 동경에 있는 어떤 뭐 장군인가 뭐 하여튼 군 장교의 집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동경에 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또 이제 무슨 일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장교의 뭐 총도 닦아주고 집에서 뭐 땔감도 떼고 밥도 짓고 물도 기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또 거기에서 또 뭐 그 강의록 비슷한 저기를 해가지고 와세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에 입학을 하는 돈이 없으니까 고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일본 와세다 대학은 상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미국 유학 가고 뭐 저쪽 영국으로 유학 가고 해외 유학도 많이 가는데 그 당시 지주 아들들이 많이 그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인천 김성수 씨를 들 수 있죠. 송진우라든지 일본에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이 가 있었고 김도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 학생이었는데 설산의 경우에는 와세다 대학의 학생으로 합격을 했으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주 아들이라 뭐 집에서 그냥 쌀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하니까 뭐 가서 좀 말하자면 술집도 가고 어디 가서 뭐 고급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신문 배달하고 남의 집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학생들하고 사귈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연한 기회에 김철수라고 하는 아마 조선공산당 창립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도 와세다 대학을 다녔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조선놈인데 한국 학생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조선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일본 말만 하고 다니니까 저놈 이상한 놈이다 하고 나중에 저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조선놈인데 야 일본 말만 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조선 사람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고학을 하고 학생들하고 사귈 기회도 없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김철수가 이 조선인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서 거기에서 김성수라든지 송진우라든지 뭐 또 김도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이광수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웅변대회에 가서 와세다 대학의 웅변대회 이 사람이 뭐 워낙 말을 잘하는 웅변대회에서 와세다 대학에서 주최한 웅변대회가 뭐 하여튼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 똑똑한 조선 돈도 없는 놈인데 똑똑하게 공부도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도와주고 김성수 씨가 워낙 어려운 저거니까 도와주고 그래서 와세다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이제 유학생들과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학생들 활동하면서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신화동맹당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만 유학생, 중국 유학생, 한국 조선 유학생 이렇게 해서 아세아의 학생들, 유학생들끼리 뭉쳐서 무언가 더 큰 일을 해보자 하는 신화동맹당을 만들고 또 조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 학지광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글도 상당히 많이 쓰고 그러죠. 각종 글을 쓰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할 때는 말하자면 와세대대학 정치경제학과 2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하자면 성적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 일본인 지도교수가 너는 내가 조선총독부에 소개를 해서 말하자면 고관 자리를 해줄 테니까 너 가서 조선인 관리가 되거라. 그러니까 안 하겠다. 나는 관리 안 하겠다. 나는 그냥 귀국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고향에서 난리가 났죠. 일본은 와세다 대학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전교 2등으로 하고 뭐 웅변대에 1등도 하고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뭐 하나보다 동네 사람들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일체 말하자면 내색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 거죠. 저 일본 가서 저렇게 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오면은 뭐 떵떵거리고 뭐 좀 할 줄 알았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람들 주변에서 약간 뭐 그런 저기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서울서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또 저기 해서 졸업도 1등으로 하고 그러면 고향에 가면은 저 친구 이제 뭐 크게 뭐 한 자리 하겠네. 그러는데 하기는 그냥 뭐 집에서만 가만히 있고 그냥 자기 어머니 농사나 돕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이상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2년을 지내다가 호련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그동안 자기가 어머니한테 못다 했던 효도를 다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고생하시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어머님을 모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지금 생각하면 무책임한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생활도 얼마 안 하다가 그냥 중국으로 가버리니까 중국으로 가서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는 말하자면 조선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여운형이라든지 뭐 등등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신규식이라든지 등등 그 중에서 가장 설산이 관계를 깊게 맺었던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여운형과 같이 늘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운형과 함께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막 임세해가지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8년 12월 달에 이제 미국 윌슨 대통령이 그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하게 되고 그 윌슨 대통령의 특사인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해를 와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운형이 거기 가서 도대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들어야 되겠다. 가서 그 민족 자결주의 그 크레인 특사가 하는 연설을 듣고 연설이 끝나자 크레인에게 면담 신청을 해서 도대체 그럼 우리가 지금 조선이 일본 식민지로 있는데 우리 같은 나라도 민족 자결주의가 되면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그러니까 1919년에 파리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니까 거기 가서 말하자면 조선의 독립을 신청하는 저기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여운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여운형은 장덕수와 상의를 하는 겁니다. 야, 이런 저기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좋은 기회니까 우리가 그 만국 평화회의에 조선 대표를 참가시켜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자리에서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는 그런 저기를 말하자면 하자. 선언서를 제출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선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서의 기초를 장덕수가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걸 하고 또 그 당시에 피치 박사라고 그 조선의 독립운동을 그 후원해주던 미국인 그 협화사국의 그 저희 서관 그 말하자면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영어 우리말로 쓴 거를 몽양이 간략하게 영어로 번역한 거. 그 사람이 또 영어로 그 윤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독립청원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독립청원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걸 파리까지 가려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여비가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설산이 다시 몰래 부산에 와가지고 그 여러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말하자면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금을 갖고 김규식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외국어에 능통한 김규식 박사에게 돈을 주어서 그 독립청원서와 돈을 주어서 파리에 가서 그 말하자면 독립청원을 만국평화회에 열리는 거기에 가서 독립청원서를 하도록 하시다 해가지고 김규식이 그래서 이제 파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파리로 보내고 또 중국에서만 있을 수 없으니까 장덕수는 또 일본으로 갑니다.